한국의 경제가 사실 대표하는 건 결국 반도체가 비중이 제일 큰데 반도체가 좋아진다 그러면 한국 증시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한국 원화를 산다고 했을 때는 또 반도체 주식을 살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제 이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입니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그 객장에서 고객들 상대하면서 주식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동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올해 그 웅달님 지난번에 작년에 나왔을 때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증시 고점을 네. 3분기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기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때 사실 1월 달만 해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미국 좋고 일본 좋고 하는데 우리만 답이 없었거든요. 보시면은 1월 초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사실은. 근데 이제 갑자기 장이 확 돌아섰던 게 1월 하순 들어섰을 때 1월 중하순이었죠. 그때 정부에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맞습니다. 일본판 이제 일본에서 그걸로 성공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저 PBR 관련주 뭐 이렇게 밸류업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그쪽 관련된 주식이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2월 말까지 한 12조 네. 원 정도가 들어왔고 뭐 이번 주만 해도 벌써 들어온 금액이 뭐 어제도 2조 이상 매수 들어왔고 뭐 엄청 많이 샀잖아요. 오늘도 지금 거래소는 사는 것 같고 외국인 매수세에 의해 가지고 장이 돌아섰고요. 네. 그 영향으로 사실 코스닥보다는 거래소에 전통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소위 말해서 가치주 개념에 있던 주식들이 많이 올라왔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FOMC에서 그 사실은 점도표 변경을 할까봐 다들 이제 경계를 많이 했었는데 파월이 금리 인하를 3회 방점을 찍어주면서 시장이 안도한 데다가 네. 그날 또 해필이면 엔비디아가 이제 그 발언 속에서 그 젠슨 왕이 발언을 하는 속에서 그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 받고 있다라는 거 맞아요. HBM3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하나가 더 사실 있었는데 시장에서 주목을 안 하다가 갑자기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붙인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적자 예상했던 게 흑자가 됐는데 분석은 뭐 HBM 때문에 흑자 났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작년에 그쪽에서는 HBM 매출 거의 없었고요. 레거시 제품, D램 낸드 쪽이 가격이 올라가고 판매량이 늘면서 흑자가 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올해 팔 HBM3는 이미 다 완판됐고 내년도 우리가 제일 많이 팔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에서 어디를 관심을 갖게 되냐면요. 첫 번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 완판했대. 그 얘기 몇 달 전에 들은 얘기잖아요. 하이닉스. 그 다음에 레거시 제품 잘 팔려가지고 흑자 전환됐대. 그러면 지금 현재 재고 제일 많은 데가 삼성인데? 네. 제일 많이 팔겠죠, 그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버리니까 삼성전자는 그동안 사실 바보 취급받았잖아요. 맞아요. 자, HBM도 납품 엔비디아로 못하고 파운드리 뭐 TSMC 잡는다 놓고 나서 점유율은 더 벌어지고 뭐 되는 거 없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인데 젠슨 왕이 우리 기대하고 있어 삼성 거 립 서비스 한번 해준 데다가 레거시 잘 팔리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수급 확 몰려버리면서 주가가 어느새 8만 원 근처까지 올라오고 네. 잠깐 빠졌었던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 홍보를 해준 거거든요, 사실은. 네. 아니 마이크론이 레거시 제품에서 흑자 났으면 하이닉스가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HBM3 그쪽은 하이닉스가 마이크론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이 팔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쪽 반도체 쪽으로 확 수급 쏠리면서 주가 급등한 거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조금 주춤해지려고 하니까 최상목 장관이 그 얘기를 하셨죠. 그 주주환원책 예를 들어 가지고 배당을 더 준다든지 자사주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법인세에서 차감을 해주는 거 네. 이거 이제 검토하겠다. 밸류업에 대해서 진심을 보여주니까 네. 그쪽 관련돼 있었던 좀 눌려 있었던 그 금융지주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수혜를 볼 걸로 기대했던 뭐 현대차 그룹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반등을 주면서 시장이 확 살아난 거죠. 네. 오늘은 좀 조정받았죠. 왜? 어저께 너무 급했잖아요. 네. 어제 그제 너무 급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조정받는 건 당연한데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밸류업 프로그램 이거는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고 밸류업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그동안 증시를 눌렀었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게 불투명하게 또는 주주 환원책을 덜 했었다는 거잖아요. 네. 해주겠다는 거고. 두 번째, 그동안 바보 취급받던 삼성전자가 돌아서는 게 보여지는 상황이 됐고 네. 외국인들이 지금 역대급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3월 이제 하순이긴 하지만 3월 20일 전후 해가지고 얼추 봐도 20조까지는 아직 안 되지만은 거래소 쪽에서 산 게 한 16, 17조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역대급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조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식은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다 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어저자로 제가 뽑은 거 차트거든요. 이게 월봉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네. 어때 보이십니까? 급해 보이십니까? 월봉이요. 차트가 모양이 급하게 오른 것 같아요. 급하게 올랐다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네. 급하게 올랐을 때가 네. 코로나 때, 그죠? 네. 그리고 쫙 빠져버렸죠. 네. 그리고 나서 박스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박스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지금 표시해놨잖아요. 요게 이전에 계속 상단이었던 자리예요. 아, 요거를 뚫었네요. 돌파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 추세를 깨지 않으면 지수는 간다. 더 갈 수 있다. 아.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님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사님의 생각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성공 가능성이 있고요. 아, 네.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이제는. 아. 성공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거 보고 들어온 돈이 앞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이제 역대급 돈이 들어왔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앞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제 미국이 어쨌든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달러 강세는 얼추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원화 강세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은 꼭 먹고 알 먹고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왜?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실적이 바닥에서 올라서는 시점이잖아요. 거기다가 환율이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1,100원 뭐 이랬었잖아요. 네. 그 전에 뭐 1,000원 밑에도 있었지만 그건 옛날 얘기니까 1,100원 이랬었던 게 1,300원대 있잖아요. 지금 한국의 경제가 사실 대표하는 건 결국 반도체가 비중이 제일 큰데 네. 반도체가 좋아진다 그러면 한국 증시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한국 원화를 산다고 했을 때는 또 반도체 주식을 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럼 이제 이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왜 한간의 시각에서는 이제 그 소위 총선용 아니냐는 의심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총선용으로 끝나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판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였던 간에 이거는 굉장히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성공이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 역사에서 굉장히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기록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밸류업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항상 PBR 기준으로 했을 때 1배를 넘어가질 못했었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지금 이제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가 지금 여전히 PBR이 0.7입니다. 도요타가 1.4예요. 네. 근데 지금 실적이나 요즘 숫자 올라가는 거 보면 도요타하고 현대차하고 별 차이 없어요. 미국 내에서도 현대차 지금 계속 시장 점유율 올라가는 거 계속 나왔었잖아요. 전기차는 오히려 더 잘해요. 지금 사실은. 네. 그런 밸류가 도요타처럼 되면은 100% 올라야 되죠. 그렇죠. 근데 도요타처럼 못 간다 치더라도 PBR 1이 안 될 이유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게 주가도 주가지만은 우리나라 증시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의 위상도 또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다만 이제 1차로 2월 달에 발표했던 가이드라인은 뭐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기업이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좀 실망을 했었고 네. 그거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감독원장께서 바로 페널티 조항 넣을 수 있다, 넣겠다. 네. 그러면서 뭐 좀비 기업 퇴출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PBR 1배의 어떤 프로그램에 부응하지 않을 때는 또 이제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또 거꾸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이제 하셨고 했는데 이런 부분만 어느 정도 참 작업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요. 2015년에서 17년 사이에 이거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가계소득 증대 그 세제를 위해서 세 가지 패키지 정책을 제시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배당 정책을 촉진을 하게 되면 네. 배당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로자들의 임금 확대를 좀 유도해가 지금 일본에서 이제 그거 굉장히 푸시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의 배당이나 투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확대를 하라고 그러는데도 하지 않고 버티면 그 유보된 돈에 대해서 과세를 매겨버리는.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세금 맞는 거 하고 주주들한테 돈을 주거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급여를 높여주고 생색내고 맞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 이제 실행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여기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요게 여기가 그 당시 이제 박스권인데 보시면 이 상장사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이잖아요. 네. 갑자기 튀죠 이게. 아, 그죠? 그러네요. 갑자기 튀기 시작을 했고 요때도 보시면은 딴 때보다 굉장히 많이 자사주 매입하고 이런 것들 배당하고 이런 것들이 확 늘어났었던 게 보이잖아요. 네. 이런 효과가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걸 계속했으면 좋은데 또 뭐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하게 되는 것도 분명히 한 단계 올라가는 건데 이번에 하는 거는 단순히 기업의 압박을 넣는 게 아니라 국가를 갖다가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알리고 어필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할 거다. 네.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돼야 되고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밸류업 프로그램 여기 이제 나왔던 것 중에서 지금 최근에 이건 지금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 자율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페널티 정황도 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수혜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부스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건데 최근에 나왔던 건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을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은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를 못하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겠다라는 것까지 나왔으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어. 우리나라 뭐 10대 재벌 뭐 이런 데서 연기금에서 투자 안 하는 회사가 됐대 그러면 사실 되게 망신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히 참여를 좀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수가 저희가 3,000대는 봤는데 앞에 4자리는 못 봤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고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말 점점 영향을 미치면 막 4,000대도 바라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이제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이라는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사실은. 10년 전만 하면은 삼성전자는 항상 1등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완전히 바보처럼 동네 바보 형처럼 취급을 네. 받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인텔도 사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맞아요. 인텔 인사이드 할 때만 해도 최고였죠. 최고였는데 지금 보면 맨날 거기도 미국에서 바보 취급받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쟁력이 확 처지거나 그러면 사실 답이 없을 수 있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대기업 중심 그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전제는 돼야 되는데 적어도 만약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정착이 돼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줄 수만 있다면은 이전처럼 갑자기 막 한국 증시가 막 이게 등락이 엄청 심해가지고 갑자기 안 좋을 때는 2,000m로 떨어져 버리고 뭐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지금 PBR이 한 1.4 정도인가 1.5 정도 될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1배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일본만큼만 대준다면은 40% 오르네요. 그죠? 그러면 금액이 저기 프로테이지로 대충 계산해 보면은 말씀하신 숫자하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죠. 있네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미래 얘기고 음. 전제는 이제 기업들이 그만큼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그건 좀 먼 얘기인 것 같고. 네. 그 지주사나 금융주 이런 쪽은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좀 입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주사 뭐 이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걸 누가 감독을 합니까? 정부가요. 그럼 입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게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영향을 받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은 지금보다도 배당을 더 하려고 그랬었는데 감독원에서 못하게 했잖아요. 못하게 했잖아요. 네. 못하게 했던 거는 우리나라가 그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수출이 얼마 전에 적지 않았었잖아요. 이제 이런 변동이 좀 심한 데다가 외화가 유출입이 되게 자유로운 나라거든요. 네. 거의 그 현금 인출기처럼 들락날락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은행이 사이즈가 그 미국 기업들처럼 미국 은행들처럼 큰 게 아니잖아요. 니들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고 했을 때 막 풀어놓으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그러죠? 금융기술 이런 것들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겠네요. 리스크 관리 능력.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저기 언론에서 크게 보도는 안 하고 있지만은 해외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좀 문제 생긴 것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금융 상품을 그 금융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금융 기법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내가지고 런칭을 하는 것보다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저거 괜찮다 싶으면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시장에서 기대하듯이 엄청나게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금융지주 쪽에서는 배당이나 뭐 아니면 자사주 소각 이런 걸 통해서 그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PBR이 아마 0.6 내외일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런 것들을 좀 갭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주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하고 어떤 페널티를 뭐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래소에서 말 안 들은 기업들 명단 공개해버리고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네. 그러는 건 기업 이미지에도 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주회사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특히 배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배당을 갖다가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를 해주겠다. 그러면 야, 부자들 좋아하겠는데요. 지주회사 오너들은 네, 좋죠. 대주주잖아요. 그럼 배당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늘리겠죠. 그 돈 받았는데 세제 혜택 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늘리겠죠. 그러면 그러겠죠. 혜택을 받겠죠. 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수혜가 될 수 있죠. 네. 그 2차전지는 작년 하반기부터 가을 이후부터 계속 캐증 구간 진입했다라는 말씀드렸고 네. 캐증 구간에 어느 시점에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 자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고 하면 자동차 업체, 셀 업체, 양극재 업체들 네.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다음 분기 전망. 네, 대체적으로 1분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네. 얘기를 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가 되면 좀 상반기보다는 좋아질 것 같다. 이게 전반적인 기조였어요. 네. 그래서 그걸 근거로 보면 일단은 상반기는 조금 슬로우할 것 같다. 네. 그리고 하반기부터 조금 따뜻해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인터배터리데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에코프로츠 관계자 뭐 이런 쪽 몇 분들하고 여쭤보면 전체적으로 24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증 구간에서 지금은 이제 생존을 위한 경쟁,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작년 4분기 때 어쨌든 리튬이 폭락을 하고 지금 현재 바닥에서 살짝 고개를 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 바닥을 다지는 구간 그런 정도로 지금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전반적으로 그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